자, 344페이지 한번 봅니다. 자, 여기 나오는 가치의 재원칙이라는 것은, 아까 우리가 가치가 발생하는 요인 있죠. 유용성, 유효수요, 그 다음에 희소성, 이전성, 이런 것들을 자극하는 요인이라 보시면 돼요. 자, 자극하는 요인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하면은 그 중앙에, 맨 중앙에 뭐 있어요? 최유효용 보이세요? 자, 여기에 100점 만점이에요. 여기 100점 만점. 최유효용 100점 만점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해서 12가지의 원칙을 감가를 한다 보시면 돼요. 12가지 원칙. 자, 그래서 오늘 이거 수업 시간 한번 외워볼게요. 예. 자, 제일 먼저 보시면 오른쪽에 한 개 나와 있습니다. 기회비용. 그 다음에 이쪽에 몇 개 나와 있습니까? 2개. 하늘 찌르는 거 몇 개? 3개. 밑에는 몇 개? 4개. 그러니까 1개, 2개, 3개, 4개라 봐야 돼요. 자, 1개는 뭐가 나옵니까 하면 기회비용. 1개는 기회비용. 그 다음에 여기는 변예. 변동의 원칙과 예측의 원칙. 변예. 자, 위에 외부적 요인이죠. 이거는 외부에서 적과 경쟁합니다. 외부에서 적과 경쟁. 그 다음 밑에는 기균수수. 자, 이렇게 해서 10개. 오른쪽에 뭐 나옵니까? 기회비용. 왼쪽에는 변예. 기회비용, 변예. 그 다음에 외부적 요인 3개죠. 외부에서 적과 만다고 경쟁. 외부에서 적과 경쟁. 밑에는 기균수수. 기균수. 다시 한 번 더. 오른쪽에 뭐 나온다고요? 기회비용. 왼쪽에는 변예. 위에는 외부에서 적과 만다고 경쟁한다고. 밑에는 기균수수 10개. 그 다음에 간접원칙, 대체원칙하고 수요공급의 원칙. 이렇게 해서 12개가 됩니다. 12개.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조금 외워두시는 게 낫고 10개. 그냥 지나가면서 여러분들이 막 손으로 찌르시면 돼요. 이쪽은 기회비용, 변예, 외부에서 적과 경쟁, 기균수수, 대체 수요공급. 자,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하면은 외부적 요인에 보시면은 여기에 적합의 원칙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내부적 요인에는 균형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다 봐야 돼요. 자, 칠판 한번 볼게요. 자, 나는 내가 갖고 있는 이런 어떤 대상 부동산이죠. 이런 어떤 대상 부동산을 감정평가 의뢰를 받고 싶어요. 자, 그래서 감정평가 의뢰를 하게 되면은, 자, 감정평가는 오셔가지고 밖에 이런 지역 분석을 먼저 하겠습니까? 직구성안을 먼저 들어오겠어요? 예? 자, 평가사님이 들어와서 감정평가를 할 때 바깥에 지역 분석을 먼저 하고 들어오겠습니까? 안 그러면 집에 먼저 들어오겠어요? 지역 분석을 먼저 하고 들어온다 봐야 돼요. 그러면 지역 분석을 한다는 것은 이게 경제적 감가를 보겠다는 겁니까? 그러면 기능적 감가를 보겠다는 거예요. 예? 요거죠, 요거. 집 옆에 지하철하고는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쇼핑몰이 있는지 없는지, 시장이 있는지 없는지, 뭐 공원이 있는지 없는지. 특히 나이 드신 분 옆에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예? 나이 드신 분 옆에 뭐가 있어야 돼요? 예? 병원은 뭐 하려고 119 부르면 되지 뭐. 119 부르면 되지 뭐. 굳이 뭐 병원 뭐 갈 필요 있습니까? 119 부르면 바로 오는데. 예? 예, 노인이 복지관이 있어야 돼. 예. 나이 드신 분은 항상 옆에 복지관이 있어야 됩니다. 요즘 복지관에 남자들이 많이 와요. 여자들은 바빠. 뭐 미스터 들어 저 뭐 임영웅 따라다니다가 이번에 뭐 또 야 따라다니다가 뭐 이찬원 따라다니다가 뭐 따라다니다가 얘들 따라다니기 바빠. 막 서울도 갔다가 막 팀 짜가지고 그냥 복지관에 내 남자들만 모자 쓰고 마스크 쓰고 3,500원 하죠 식사. 근데 식사가 괜찮아요. 그래서 옆에는 항상 복지관이 있어야 돼. 그래서 식사를 갖다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예요? 지역 분석이라 봐야 돼. 이런 것들이 지역 분석입니다. 그러면 지역 분석이라는 것은 밖에 외부 맞나요? 예. 자, 외부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게 적합의 원칙입니다. 적합 원칙. 그래서 우리가 외부 적합의 원칙. 그래서 하나 기억해 놓을게요. 자, 적합의 원칙이라는 것은
얘는 무슨 분석? 지역 분석. 감가는 무슨 감가? 경제적 감가. 요 세 개는 여러분들 시험 치를 때까지 데리고 다니셔야 돼요. 같이. 한 개를 탁 말하면 요 세 개 같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외울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지 했죠. 지. 적합의 원칙은 지역 분석과 경제적 감가라고. 적합의 원칙은 지역 분석과 경제적 감가라고.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직구수로 들어옵니다. 자, 직구수로 들어온다는 것은 이거는 개별 분석이에요. 집에 들어온다는 것은 개별 분석이에요. 경제적 감가를 본다는 겁니까? 기능적 감가를 본다는 거예요. 안에 기능을 보는 거야. 수도, 배관, 가스가 잘 돼 있는지. 그러나 노후된 아파트는 항상 보험 들어 놓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1층을 제외한 노후된 아파트는 항상 보험 들어 놓으셔야 돼. 왜? 누수 때문에. 얼마 안 해요. 자기 집에 왔을 때 한 15년, 20년 이상 됐다면 항상 그 보험 들어 놓으셔야 돼. 언제 위에서 자기 집 언제 보일러가 이게 누수가 되었고 밑으로 내려갈 줄 몰라요. 그래서 나이 큰 돈 들이기 전에 항상 여러분들 그거는 보험 들어 놓으셔야 돼요. 비용 얼마 안 합니다. 얼마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들어 놓으셔야 돼요. 그래야 특히 어머님들 사고 계시는 그 집 있죠. 그런 집은 항상 여러분들이 자식들 가서 보험 들어 놔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터지면 어머님이 어떻게 할 줄을 몰라. 어떻게 할 줄을 몰라.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기능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뭐예요? 기능적 감가라 봐야 돼요. 설계라든가 설비 이런 것들, 노후 이런 것들 이런 게 전부 다 기능적. 형식 디자인도 마찬가지야. 형식 디자인이 떨어지는 것도 뭐예요? 그것도 기능적 감가가 떨어진다는 거야.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뭡니까? 직구석 앞에서 안에 생기는 개별 분석에서 나오는 기능적 감가라 봐야 돼요. 됐나요? 아닙니까? 바뀝니까? 아니야. 안. 내부. 제일 중요한 게 무슨 원칙? 균형의 원칙. 그래서 한 개 더. 자, 균형의 원칙은 무슨 분석? 개별 분석. 뭘 알고자 하는데? 기능적 감가입니다. 기능적 감가. 요 세 개. 요것도 여러분들이 같이 갖고 가야 돼. 뭐 나와요? 기억 나오는 거 보이세요? 나오는 거 보이세요? 예. 그래서 애들 키울 때 여러분들이 밖에 일하죠. 밖에 나가지 마라. 뭐 한다고? 한다. 안에 개하고 놀아라. 안에 들어와서 개하고 놀아라. 밖에는 뭐라고요? 외부 안에는 개. 요 세 개. 자, 교과서 한번 볼게요. 345페이지. 345페이지 보니까 1번 균형의 원칙이죠. 균형의 원칙. 균형의 원칙의 내부 균형입니다. 내부 균형의 원칙. 감가는 무슨 감가? 기능적 감가. 분석은 무슨 분석? 개별 분석. 안에는 균형의 원칙, 감가는 기능적 감가, 개별 분석 되어 있나요? 만들 수 있겠습니까? 예? 기억 만들 수 있겠어요? 자, 그 다음에 2번 적합의 원칙이죠. 적합의 원칙은 외부 적합입니다. 외부 적합. 적합의 원칙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것은 감가는 경제적 감가, 분석은 지역 분석. 찾을 수 있겠어요?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밖에는 뭐라고? 밖에는 안에는 뭐라고?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건 바로 써먹습니다. 바로 써먹. 오늘 요거 두 번은 더 써먹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외부하게 되면 대표적인 것은 무슨 원칙? 적합. 내부하면은 대표적인 무슨 원칙? 균형의 원칙. 자, 그 다음 요거 한번 볼게요. 변동의 원칙. 자, 변동의 원칙은 뭐와 관련이 있습니까? 하게 되면은 얘는 기준 시점하고 관련이 있어. 왜? 부동산 가격이라는 것은 시간의 어떤 흐름에 따라서 부동산이 전부 다 가격이 바뀌죠.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부동산 가격이 다 바뀌어. 그러니까 아까 뭐 잡아준다 그랬어요?
기준 시점 잡아준다는 거 기억나세요? 그래서 얘는 뭐 관련했다고? 기준 시점. 그래서 나중에 배웠지만 이러한 시점을 수정해 줘야 됩니다. 시점, 수정 이런 것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시점 넣어줘. 이게 변동의 원칙입니다. 자, 교과서 한번 봅니다. 오른쪽에 345페이지에 3번. 변동의 원칙에서는 기준 시점하고 시점 수정. 시점만 체크합니다. 시점. 그 다음 밑에 예측의 원칙에서는 장래 고 동그라미 치기요. 예측의 원칙에서는 장래 동그라미 칩니다. 자, 이거는 무슨 말입니까? 하게 되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의 어떤 장래 수익이 예측이 된다는 그 원칙이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의 장래 수익이 예측이 돼야 된다는 그게 예측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측의 원칙 공부하실 때는 장래 무슨 원칙? 예측의 원칙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장래 예측의 원칙. 자, 그러면 우리가 4개만 한번 기억해 볼게요. 4개만. 자, 우리가 부동산 가치 재원칙 중에서 보시면은 외부란 글자 많이 나오죠. 외부 넣으면 무슨 원칙? 대표적인 것은 외부 무슨 원칙? 적합. 외부 적합. 내부 균형의 원칙. 외부 적합, 내부 균형. 그 다음에 시점이란 말이 나오면 무슨 원칙? 변동. 장래라는 말이 나오면 예측의 원칙. 그래서 오늘 공부할 때 여러분들이 6개를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가치 구분평가, 일부분평가, 외부 적합, 내부 균형, 시점 변동, 장래 예측의 원칙. 이렇게. 자, 그 다음에 기회의 원칙이라는 것은 요거는 뭡니까 하면 기회의 원칙이라는 것은 부동산의 가치라는 것은 생산비의 합이 아니라 부동산 가치라는 것은 생산비의 합이 아니라 무슨 합이다? 기여도의 합이다. 기여도의 합이라는 것이 이게 기여의 원칙입니다. 기여의 원칙. 우리가 2층짜리 건물에 노부가 두 분이 사시면서 이렇게 해서 안에 예를 들어서 돈이 많으셔갖고 엘리베이터를 만들어 놨어. 2층짜리 건물에 예를 들어서 안에 엘리베이터가 있다는 것은 이게 플러스입니까? 마이너스요? 여러분들이 사면 요거 2층짜리 요거 삽니까? 80대 노부부한테는 플러스 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살 때는 이런 거 안 사지. 여러분들이 살 때는 이거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이해되세요? 차라리 그 공간 같으면 충분히 방이 하나 더 나와. 자,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가치라는 것은 엘리베이터를 만든다고 엄청난 돈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런 돈이 많이 들은 생산비의 합이 아니라 엘리베이터가 들어갔지만 이건 가치 없어. 여러분들 이 집을 사게 되면 그거 철거해야 됩니다. 그래, 뭐 만들어야 돼? 방 만들어야 돼, 방. 애들 방. 생산비 합이 아니고 뭐다? 기여도의 합이다 보시면 돼요. 기여도의 합이다 보시면 돼. 여름에 그 더운 날 동창회 가는데 50만원짜리 반팔티. 반팔티 하나 50만원이면 엄청 비싼 거죠. 입고 동창회 갔는데 친구들이 한 명도 알아봐 주질 않습니다. 50만원이 자기 몸에 기여를 못했다는 말이죠. 그죠? 이해되세요? 자, 저 어디 평화시장 깡통시장 가서 5천원짜리 티를 하나 사입고 동창회 갔는데 엄청 이쁘다 그래. 그럼 이 옷이 자기 몸에는 기여가 더 많이 했다는 거예요. 이와 이처럼 가치라는 것은 생산비 합이 아니고 뭐다? 기여도의 합이다 보시면 됩니다. 기여도의 합이다 보시면 돼요. 됐나요? 자, 거기 보니까 거기 5번 돼 있죠. 5번. 기여의 원칙이라는 것은 생산비의 합이 아니고 뭐다고? 기여도의 합이라고. 생산비의 합이 아니고 기여도의 합이라고. 자, 그 밑에 보니까 수익 최정 체감의 원칙 되어 있습니다. 수익 최정 체감의 원칙. 자, 수익 최정 체감의 원칙이라는 것은 요거는 뭡니까 하게 되면은, 자, 여기 보니까 이렇게 해서 건물이 하나 있어. 이 건물이 5층짜리입니다. 수익이 보니까 여기 장사를 해갖고 월 한 1,000만원씩 수익이 났어. 월 1,000만원씩 수익이 났어. 그런데 욕심이 난 거지. 여기다 2층을 더 올렸어. 수익 최정 체감의 원칙. 자, 2층을 딱 올리니까 수익이 오히려 어떻게 되더라? 체감이 되더라.
그러면 이쪽 지역에서 이 부동산이라는 것은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딱 5층짜리가 맞았다는 거야. 건물을 더 올리니까 어떻다? 수익이 체감되더라. 손님들이 여기만 가. 여기는 안 가. 옛날에 여기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어디가? 여기만 가. 이해되세요? 이러한 것을 하더니 수익 최정 체감의 원칙이라고 그러고, 수익 최정 체감의 원칙은 뭐와 관련있습니까 하면 고층화하고 관련있습니다. 입체화. 고층화, 입체화. 거기에 고층화, 입체화 되어 있나요? 되어 있습니까? 자, 그 다음에 요거 수익 배분의 원칙. 수익을 다 배분하고 나니까 뭐가 남더라? 토지만 남더라. 저기서 부산에서 해서 이렇게 쭉 이렇게 해서 서생 저렇게 올라오는 오른쪽에 보면 동부장권에 보시면은 옛날부터 막 오래 전부터 그 장사하시던 분들 계세요. 새로 장사하는 사람들 말고 카페 막 이런 거 말고 옛날에 그 돼지갈비집, 이런 집 있잖아. 이런 집은 옛날부터 할머니가 30년 전부터 그거 들어와가지고 장사하시면서 큰 벌판이었어. 아무것도 없었어. 그때 뭐 아무것도 없었어. 아니 할머니 여기서 지금 손님 놓는데 이렇게 장사하시면은 뭐 돈이라도 좀 남습니까? 물어보니까 그때 할머니가 이런 말 했어요. 아 괜찮아. 아주머니들 월급 주고 은행 이자만 내면 돼. 나는 돈이 필요 없어. 그래 하시거든. 그러니까 지금 그 할머니가 지금 뭐가 남아있습니까? 지금 뭐가 남아있어요? 이모들 월급 주고 은행 이자만 계속 내다 보니까 뭐만 남아있어요? 땅이 남아있어요. 토지만 남았어요. 이게 뭡니까? 토지 잔여법입니다. 수익을 배분하니까 뭐가 남더라고? 토지만 남아있더라고. 이게 수익 배분의 원칙이요. 우리가 생산의 3도 요소 하게 되면은 토지, 노동, 자본이죠. 토지, 그 다음에 노동, 그 다음에 자본이야, 자본. 그래서 노동이라는 것은 근로자 임금, 자본이라는 것은 은행이자죠, 은행이자, 이런 것들. 그래서 수익이 나면은 이렇게 해서 노동과 자본을 먼저 주고 나면은 뭐만 남아있더라? 토지만 남더라. 그래서 그 할머니는 자기도 모르게 뭘 갖고 있었습니까? 수익 배분의 원칙을 갖고 있었다 봐야 돼요. 수익 배분의 원칙을 갖고 있었다 봐야 돼요. 손맛만 좋으면 충분하죠. 요즘 자동차 문화가 많이 발달했기 때문에 손맛만 좋으면 충분해. 자, 교재 한번 볼까요? 저기 7번에 보니까 수익 배분의 원칙이라는 것은 토지 잔여법, 토지만 남아있더라. 잉여법입니다. 자, 그래놓고 거기에 보니까 수익 최정 체감의 원칙과 기여의 원칙에 보니까 그 뒤에 추가 투자의 어떤 판단 여부를, 적부를 판단한다는 말 보이세요? 기여의 원칙과 수익 최정 체감의 원칙 뒤에 보니까 추가 투자의 적부를 판단한다는 글자 보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요 두 개는 기여의 원칙과 수익, 요거 두 개가 아니죠. 얘들 두 개는 추가 투자의 적부, 추가할까 말까 할 때 그때 선택되는 원칙이라고 보시면 돼요. 기여의 원칙과 수익 최정 체감의 원칙. 자, 위에서부터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제일 위에 놓는 것이 균형의 원칙입니다. 균형의 원칙이라는 것은 내부 균형입니다. 맞나요? 분석은 무슨 분석? 개별 분석. 감가는 무슨 감가? 기능적 감가. 자, 그 밑에 나오는 게 외부 적합의 원칙이죠. 외부 적합의 원칙. 분석은 무슨 분석? 지역 분석. 감가는 무슨 감가? 경제적 감가. 자, 그 다음에 변동의 원칙이라는 것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가격이 변하기 때문에 기준 시점을 잡아가지고 시점 수정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시점이란 말이 나오면 변동의 원칙. 예측이라는 건 장래 수익의 현재 가치죠. 장래 예측의 원칙. 기여의 원칙이라는 것은 생산비의 합이 아니고 가치는 어디서 오더라? 기여도의 합에서 오더라. 기여의 원칙. 그 다음에 수익 최정 체감의 원칙이라는 것은 고층화 입체하고 관련이 있다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수익을 배분하고 나니까 뭐가 남더라? 토지만 남더라. 토지 잔여법과 연결된 게 수익 배분의 원칙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까지만 하시면 됩니다. 그까지만. 자, 일단 4개만 기억할게요. 외부 하면 무슨 원칙? 외부 적합, 내부 균형, 시점, 변동,
장래 무슨 원칙? 예측의 원칙. 그 네 개. 그 네 개 꼭 기억하시고, 지지지. 밖에는 어떻게 되고, 지지지. 안에는 어떻게 됩니까? 개. 꼭 기억합니다. 지지지, 개. 혹시 집에 애가 있다면 항상 그러세요. 밖에 나가지 마라. 지지 한다. 안에 들어온나? 개 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 정도 정리하시면 되고. 자, 넘어갈까요? 346페이지부터 347 이런 것들은 보지 마세요. 물론 뭐 안 보겠지만은, 자, 350페이지 한번 볼게요. 350페이지는 지역 분석, 개별 분석이 나오는데 시험 출제 비중이 상당히 좋습니다. 거기 보니까 뭐 27, 29, 30, 31, 32, 34, 36회 시험 출제 비중이 상당히 좋고 작년에도 나왔죠. 작년에 나왔는데 공부할 건 없어. 공부할 건 없어. 학급 문제입니다. 학급 문제. 자, 지금까지 배운 것을 약간 동원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분석을 할 때는 지역 분석을 먼저 합니까? 개별 분석을 먼저 해요? 지역 분석을 먼저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지라죠. 선지. 지역 분석을 먼저 해서 우리는 선지라 그럽니다. 어이, 뭐야? 이게 없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겠다. 그죠? 들어갈 수가 있네. 맞네. 이게 없는 게 더 낫네. 자, 우리가 먼저 하는 걸 뭐라 그랬어요? 지역 분석. 그래서 우리가 선지라 그러죠. 선지. 그리고 후계라 그럽니다. 후계. 자, 먼저 선행하는 것을 뭐라 그러고? 지역 분석. 후행하는 걸 뭐라 그럽니까? 개별 분석. 자, 그래서 먼저 우리가 선행하는 지역 분석에서는 뭘 알고자 하는데 하면 요거죠. 요거. 표준적용과 가격 수준. 그럼 뒤에 후행하는 것에서는 뭘 알고자 합니까 하면 최유효용과 구체적 가격을 판정한다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을 뭐라 합니까 하면 이렇게 하죠. 선지표. 선지표. 그 다음에 후계체라 그럽니다. 선지표, 후계체라 그래요. 다시 한 번 더. 자, 우리가 여기 선행하는 분석이죠. 선행하는 분석. 뭘 하고자 하는데, 선행하는 것은 뭐가 되고? 지역 분석. 후행하는 것은 뭐가 됩니까? 개별 분석. 그럼 우리가 지역 분석을 하면서 뭘 하고자 합니까? 하면, 지역 분석을, 자, 이 부동산이 감정평가의 대상 부동산을 볼게요. 그럼 감정평가사가 이 부동산을 감정평가하기 위해서는 뭐부터 분석한다고? 지역을 먼저 본다고, 지역을. 지역을 먼저 본다는 게 이겁니다, 이거. 표준적용과 가격 수준. 대충 보니까 여기는 상업지, 준상업지역 정도 되겠네. 그리고 핵지당 가격 예를 들어서 이 지역 여기는 뭐 한 5천만 원 정도 되겠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대충 가격 수준을 파악하는 것을 요걸 뭐라 그럽니까? 지역 분석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후계체. 나중에 들어오죠. 나중에는 일로 들어오죠. 들어가고 이런 어떤 기능들이 잘 되는지, 그 다음에 뭐 볕이 많이 드는지, 그 다음 누수되는지 없는지를 다 체크한다고. 그래서 이때는 뭐가 나와야 됩니까 하면 최유효용. 최고 최선 베스트죠. 최고 최선 베스트. 감정평가사가 생각하고 있는 최고의 베스트, 최고 최선의 베스트를 최유효라고 그래요. 그래서 최유효용과 그 다음에 뭘 따집니까? 그에 따라서 감가를 함으로써 뭐가 나와야 돼? 구체적 가격이 나와야 됩니다. 구체적 가격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선지표, 뭐라 그럽니까? 후계체라고 합니다. 선지표 계체. 자, 그러면은 우리가 선지표입니다. 선지표. 그럼 요 지 나왔죠? 지. 그럼 여기 또 지지 다 나와야 돼요. 얘는 지역 분석이죠. 원칙은 무슨 원칙? 적합. 감가는 무슨 감가? 경제적 감가가 다 나와야 돼요. 여기 나와 있죠. 그 다음에 후계체하죠. 후계체입니다. 후계체. 개 나왔죠. 또 뭐 나와야 돼? 균형의 원칙. 균형의 원칙. 감가는 무슨 감가? 기능적 감가가 다 나와야 된다니까. 그래서 이래 되죠. 지역 분석, 요게 경제적 감가, 적합의 원칙.
개별 분석, 그 다음에 기능적 관계와 균형 원칙이 다 나와야 돼.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 공부할 때는,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 공부할 때는 다르게 공부할 게 없죠. 뭐만 하시면 됩니까? 그냥 이거만 하면 되잖아. 선지, 표, 그 다음 후계, 채만 알면 되잖아. 채만 알면. 선지표, 후계, 채만 알면 답이 다 나오잖아. 먼저 하는 것은 뭐가 되고, 먼저 하는 것은 지역 분석, 경제적 관과 적합 원칙을 통해서 표준적 기온과 가격 수준을 파악하고자 한다. 후계체, 뒤에 하는 것은 개별 분석을 통해서 기능적 관과와 균형의 원칙을 같이 함으로써 뭘 알고자 합니까? 최유효용과 구체적 가격을 판정한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선지표, 후계체만 기억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지역 분석이라는 것은 범위가 좀 넓으니까 이거는 거시적, 개별 분석은 거리가 좀 좁으니까 이거는 미시적 분석이라고 보면 되죠. 됐나요? 그래서 우리가 지역 분석, 개별 분석에서는 선지, 표, 후, 계, 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선지 할 때는 지, 계 할 때는 계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교과서 보시면 350페이지. 350페이지에 보니까 그 박스 돼 있죠. 지역 분석, 개별 분석 돼 있습니다. 지역 분석, 개별 분석. 요 박스만 이해하시면 돼. 이 박스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선지표, 후계체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오른쪽에 보니까 지역 분석의 대상 지역에서 보니까 거기 조문 하나 있습니다. 조문이 있는 것은 딱 조문으로 공부하시면 됩니다. 조문이 있는 것은 딱 조문으로 하시면 돼. 자, 거기 보니까 인근 지역 돼 있고, 인근 지역이라는 것은 대상 부동산이 속한 지역. 그 다음에 지역 요인을 공유하는 지역 돼 있고, 유사 지역이라는 것은 대상 부동산이 속하지 않은 지역. 그 다음에 인근 지역과 유사한 특성을 가진 지역. 자, 체크할게요. 인근 지역이라는 것은 대상 부동산이 속한 지역 체크합니다. 속한 지역. 그 다음에 가치 형성 요인 중에서 지역 요인을 공유하는 지역, 지역 요인 체크하시고. 자, 14번 유사지역이죠. 대상 부동산이 속하지 않은 지역 체크하시고, 인근 지역과 유사한 특성을 가진 지역, 인근 지역과 유사한 특성을 가진 지역. 그럼 이 동일 수도권 돼 있죠. 동일 수도권 맨 뒤에 보시면은 인근 지역과 유사 지역을 포함한 데 돼 있나요? 인근 지역과 유사 지역을 포함한 데 돼 있습니까? 예, 그래 놓고 칠판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보니까 여기에 그림을 갖다 여기 그려야 될까? 자, 여기가 A지역입니다. A지역. 그 다음에 여기가 B지역이에요. 근데 두 개 다 상업지요. 두 개 다 상업지인데 여기가 1급이고 여기가 2급이라 볼게요. 2급. 그런데 보니까 대상부동산이 어디 있어? 여기 딱 있어. 대상부동산이. 감정평가의 대상부동산이 여기 있습니다. 감정평가의 대상부동산이 여기 있고, 여기 있는 부동산은 얘하고 가격 수준이 똑같아. 자, 가격 수준이 똑같은 것을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하면, 가격 수준이 똑같은 것을 지역 분석을 공유한다 보시면 돼요. 됐나요? 전부 다 평당 2천만 원이라 볼게요. 2천만 원. 여기 있는 것들은 전부 다 평당 2천만 원이고, 여기 있는 것들은 평당 3천만 원이라 볼게요. 그러면 대상 부동산과 가격 수준이 비슷한 이쪽 지역을 뭐라 그럽니까 하면 이걸 인근 지역이라 그래요. 대상 부동산과 가격 수준, 다시 말해서 평당 2천만 원, 가격 수준이 비슷한 이런 지역을 말한다고 인근 지역. 그러면 가격 수준이 비슷하다는 말을 요걸 갖다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지역 분석을 만다 공유하는 지역이다. 지역 분석을 만다 공유하는 지역이다. 됐나요? 요게 인근지역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근지역이라는 것은 대상 부동산이 속해 있으면서 뭐 한다고? 지역 요인을 공유하는 지역. 그 다음에 유사지역이라는 것은 요거 대상 부동산 없어. 대상 부동산은 없지만은 A지역이나 B지역이나 두 개 다예요. 상업지역. A지역이나 B지역이나 두 개나 상업지역. 그렇기 때문에 인근지역 얘하고
유사한 특성을 가진 지역, 요 지역을 뭐라 그럽니까? 유사지역이라 그래요. 됐나요? 대상 부동산에 속해 있으면 뭐라 그러고? 인근지역. 속하지 않으면 유사지역. 대상 부동산에 속해 있으면서 개별 요인을 공유합니까? 지역 요인을 공유해요. 개별 요인하고 뭐? 지역 요인. 이번에 36회대는 개별 요인이라 갖고 틀린 지문으로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인근지역이라는 것은 유사지역이라는 것은 인근 지역과 유사한 특성을 가진 지역입니까? 안 그러면 동일 수도권하고 유사한 지역을 가진 특성이에요. 인근 지역과 유사한 특성을 가진 지역입니다. 그러면 동일 수도권이라는 것은 뭔데 하면 얘 두 개가 상업지 같으면 이 전체죠. 상업지 전체를 뭐라 그래요? 이걸 동일 수도권이라 그래요. 다시 말해서 인근과 유사 지역을 포함한 지역이죠. 이 지역을 가도 우린 동일 수도권이라고 합니다. 됐습니까? 대상 부동산에 속해 있는 지역을 뭐라 그러고? 인근 지역. 속하지 않은 지역은 유사 지역. 인근과 유사 지역을 포함하면 동일 수거권이라고 보시면 되죠. 자, 그 밑에 351페이지 보니까 인근 지역의 생애 주기 나옵니다. 생애 주기. 자, 이거는 뭐 시험 비중은 약간 떨어지긴 한데 이런 어떤 백년사, 우리가 지역, 백년사, 인근 지역의 어떤 백년사 생애주기입니다. 백년사. 가격이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이렇게 나중에는 설름화되는 그런 단계. 그래서 가격 상승률이 제일 좋을 때를 뭐라 그럽니까? 하면은 가격 상승률이죠. 제일 좋을 때는 뭐라 그래요? 성장기. 공통적인 것은 가격 상승률이 좋을 때를 뭐라 한다고? 성장기라 한다고. 상승률이 좋을 때를 뭐라 한다고? 성장기라 한다고. 가격 수준이 제일 좋을 때는 뭐라 그럽니까? 가격 수준이 제일 좋을 때를 성숙기라 한다고. 성숙기. 발음이 좀 비슷하지 않아요? 네? 가격 상승률이 좋을 때를 뭐라 한다고? 성장기라 한다고. 가격 수준이 좋을 때를 뭐라 그럽니까? 성숙기라고. 하향여가 재개발이 시작한 데서 뭐라 그럽니까? 쇠퇴기를 한다고. 하향여가 재개발이 한다고? 시작한 데서 뭐 한다고? 쇠퇴기를 한다고. 그 다음에 하향여가 재개발이 활발하면서 약간의 지가 상승이 생길 때를 천익이라 한다고. 그 다음에 설럼하죠. 아무도 찾지 않는 설럼화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우린 악화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성성세천학이라고 그러죠. 성성세천학. 상승률이 좋을 때를 뭐라 그럽니까? 성장기라 한다고. 수준이 좋을 때를 뭐라 그럽니까? 성숙기라 한다고. 하향여가 어느 정도 올라갔다가 하향여가 재개발이 시작된다는 것을 쇠퇴기라 한다고. 활발하면서 지가가 약간 상승하는 것을 천익이라 한다고. 그 다음에 설럼화 현상을 뭐라 그럽니까? 악학이라 그러죠. 악학이. 그래서 이걸 성성세천학이라고 합니다. 성성세천학. 자, 인간지역의 생애 중에는 뭐 그 정도 마시면 됩니다. 요거는 뭐. 자, 넘겨볼게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용어 정리죠. 여기까지가 용어 정리입니다. 여기까지. 여기서 시험 문제가 한 개에서 두 개. 작년에는 두 문제 나왔습니다. 두 문제. 자, 그 다음에 페이지 355페이지 한번 볼게요. 자, 355페이지 보니까 거기에 3방식 7방법 356페이지 한번 볼까요? 6페이지. 요거는 별표 하나 치야 되죠. 356페이지 별표. 그럼 우리 부동산 우리 감정평가에서 6문제가 출제가 되면은 금방 봤던 용어 정리해서 1개에서 2개가 나온다 봐야 돼요. 그럼 나머지 문제 4문제를 다 맞추기 위해서는 요걸 암기할 수밖에 없죠. 요거 3방식 7방법. 내가 11달부터 이거 암기해라 그랬죠. 요거. 암기돼 있나요? 예? 시험 치러 갈 거죠? 예. 12월 첫째 주가 무슨 날입니까? 12월 첫째 주. 12월 첫째 주가 무슨 날이요? 그렇죠. 자격증 받으러 가는 날. 시청에 자격증 받고 또 이렇게 동기들끼리 막걸리 한잔 하는 날이죠. 술도 한잔 마시고. 그런 날이 12월 첫째 주입니다. 창업 언제 한다 그랬어요? 24일 날. 그죠? 그래서
예수님과 더불어서 같이 우리가 창업도 하셔야 되고 하는데, 자격증 따야 됩니다. 그죠? 그래야 위해서는 요걸 외우셔야 돼요. 요거를. 공법 외우는 거 비하면 이거 뭐 아무것도 아니잖아. 중개법 외우는 거 비하면은. 그죠? 중개법하고 공법은 뭐 처음부터 거의 다 암기죠. 그거 비하면 이거는 뭐 아무것도 아니잖아. 356페이지 요거 여러분들이 3방식 7방법 요거 좀 암기해 주셔야 됩니다. 암기해 주셔야 돼요. 자, 앞으로 넘어옵니다. 자, 355페이지에 보니까 조문이 하나 있어요. 조문이 있는 것은 보고 가야 돼. 시험 문제 하나 오게 되면 조문하고 똑같이 나옵니다. 거기 보니까 감정평가의 3방식과 7방법, 원가방식, 비교방식, 수익방식 보이세요? 원가법이나 방식이라는 것은 원가법 및 적산법 등 비용성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 방식, 비교방식이라는 것은 거래사료비교법, 임대사료비교법 등 시장성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 방식 및 공시지가 기준법, 수익방식이라는 것은 수익환원법 및 수익분석법 등 수익성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 방식. 자, 7번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여러분들이 자, 친구가 자, 나이 60 되기 위해서 60 되려고 돼서 임대료 수익 받으려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큰 돈이 없어갖고 임대료 수익을 갖다가 받을 만한 그런 행편이 안 될 때는 우리가 뭘 사라 그랬습니까? 젊을 때부터. 저번주에 한 건데. 임대 수익은 안 되지만은 우리가 임대료를 받을 수 있는 그 수익이 있다 그랬죠. 배당 수익. 그게 뭐라 그랬어요? 영어죠, 그죠? 와, 대단한 영어란 걸 알았습니다. 와, 영어 정도 알면 대단한 거죠. 리츠, 그래, 리츠. 지금 뭐 이렇게 전체적으로 변동성이 많을 때는 리츠에 관심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리츠를 사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거기서 임대 수익만큼의 수익은 안 된다 하지만은 수익을 얻을 수가 있어. 근데 임대 수익하고 비교했을 때 조금 투자 금액이 좀 괜찮으면 임대 수익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빌딩을 하나 갖고 있다 봐. 해봐. 이거 빌딩. 이 관리비 받아가 돈 되겠습니까? 내가 보기에. 이 건물에 손을 대려면은 돈이 엄청 들어갈 것 같아요. 유지보수비. 리츠는 그런 게 필요 없죠. 바로 현금화할 수도 있고 배당받을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친구분이 5층짜리 큰 건물을 샀다 해도 부러워할 게 없는 게 우리는 리츠를 특별히 갖고 있으면 돼요. 리츠에서 배당이 꼬박꼬박 나오기 때문에 언제 나 이제 60 정도 넘어가면은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런 어떤 친구가 5층짜리 건물을 하나 샀어. 자, 마음은 속은 쓰리지만 물어봐야 되겠죠. 뭐라 물어봐야 됩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친구가 건물을 샀을 때 궁금해하는 거나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를 하고자 할 때 찾는 방식이나 똑같아 봐야 돼. 제일 먼저 뭐 물어봐야겠어요? 얼마 주고 샀는 거 물어보겠지. 또는 자기가 지었다면 얼마에 지었는가. 그게 뭡니까? 비용성이야. 그래놓고 시장에는 얼마짜리인데 친구가 예를 들어서 20억 주고 샀대. 싸게 샀는지 비싸게 샀는지. 그러면 시장에는 얼마 하는데 합니까? 그게 시장성의 비교 방식입니다. 그 다음에 결국 임대형 부동산이죠. 임대형 부동산이기 때문에 뭐 물어야 됩니까? 수익성 물어봐야 돼요. 이게 수익 방식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감정평가사는 감정평가하는 방법이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것과 똑같아. 건축비용으로 평가를 하든지 옆에 있는 거래 사례, 거래됐던 사례를 평가를 하든지 그 다음에 수익성으로 평가하는 건지 하는지 이렇게 해서 세 개가 있다 봐야 돼요. 그래서 원가 방식이라는 것은 비용성 원리에 기초했죠. 건축비용성 원리에 기초한 방식을 원가 방식. 시장성 원리, 거래되었던 사례입니다. 거래되었던 사례, 시장성 원리에 기초한 것을 비교 방식. 수익성 원리에 기초한 것을 뭐라 그럽니까? 수익 방식. 이걸 갖다 우리는 3방식이라고 합니다. 3방식. 그 다음에 평가 방식은 각각 뭐를 갖고 있습니까? 하면은 가액과 임대료를 갖고 있다 봐야 돼요. 가액 평가하는 것도 있고 임대료 평가하는 것도 있습니다. 가액 평가하는 것도 있고 임대료 평가하는 것도 있다 봐야 돼요. 그래서 각각의 방식에 가액 평가하는 방법과 임대료 평가하는 방법이 있는데 비교 방식은 이거는 널리 쓰이는 방식이기 때문에 토지 가액이 여기 하나 들어옵니다. 토지 가액. 수익 방식에도 가액과 임대료가 있고.
그래서 원가 방식에서 가액 구하는 것을 원가법, 그런 가액을 적산가액. 임대료 방식에 가액 구하는 것은 임대료 방식에서 임대료 구하는 것은 적산법, 적산임료. 그 다음에 비교 방식에서 가액 구하는 것은 거래 사례 비교법, 임대료 구하는 것은 임대 사례 비교법. 그 다음에 토지 가액 구하는 것은 공시지가 기준법. 수익 방식이죠. 가액 구하는 것은 수익 환원법, 임대료 구하는 것은 수익 분석법. 이걸 놔두는 7방법이라고 합니다. 7방법. 그래서 11월달 이걸 외우신 분들은, 암기하신 분들은 빨리 뭔가 안으로 들어가고 싶어 할 것이고, 그때 암기를 했을 때 암기하는 사람은 또 뭐고 하고 앉아있죠. 또 뭐고 앉아있습니다. 그럼 3, 4월 달 가도 또 똑같겠죠. 3, 4월 또 가도 똑같대. 암기하신 분들은 뭔가를 하고 싶어 할 것이고, 암기 안 하신 분은 또 저거 뭐고 이랍니다. 또 뭐고 하다가 시험장 가죠. 그러다 시험장 간다니까. 그래서 학교론에서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암기할 거는 많이 없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정확한 암기를 해주셔야 돼요. 왜? 10점짜리야, 10점짜리. 점수는 상당. 10점짜리야, 10점짜리. 암기 안 하면 안 됩니다. 그 암기 또 해봐야 몇 개 안 되잖아, 이거 몇 개 안 되잖아, 이거. 자, 하나하나 체크해 볼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자, 처음부터 한번 볼게요. 원가 방식. 자, 원가 방식에서는 비용성 원리에 기초한입니다. 비용성 원리에 기초한 무슨 방식? 원가 방식. 비용성 원리에 기초한 무슨 방식? 원가 방식. 가액 구하는 걸 뭐라 그러고? 원가법. 임대료 구하는 것을 적산법이랍니다. 가액 구하는 걸 뭐라 그러고? 원가법. 임대료 구하는 것은 적산법. 원가법에 따른 가액을 뭐라 그럽니까? 적산가액이라고 합니다. 원가법에 따른 가액을 적산가액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임대료는 여러분들이 뭐 지금 몰라도, 얘는 몰라도 돼, 지금. 나중에 하시면 되고. 자, 교과서 한번 볼게요. 자, 우리는 원가 방식 뒤에를 먼저 하고 앞으로 넘어올게요. 365페이지. 365페이지. 시간마다 하는 게 지금 시험 문제입니다. 시간만 하는 게 시험 문제라 보시면 돼요. 거기 보니까 뭐 내가 거짓말 하는 게 아니고 원가 방식 해놓고 거기에 29, 31회부터 36회 보이세요? 해마다 시험 문제 한 문제 출제가 된 거야. 자, 그래 한번 읽어볼게요. 원가법이란 것은 대상 물건의 재조달 원가에 뭐해서 감가 수정하여 대상 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평가 방법을 말한다. 자, 적산법이라는 것은 임대료입니다. 대상 물건의 기초가액, 거기에 체크해 놓을까요? 기초가액에. 그 다음에 기대기율을 곱하죠. 기대기율을 곱해서 산정된 기대수익의 대상 물건을 계속하여 임대하고자 하는 필요경비를 더해서 기초가액 곱하기 기대율에다가 플러스 뭡니까? 필요경비를 더해서 임대료 산정하는 평가 방법을 말한다. 페이지 365페이지입니다. 365페이지 조문. 네, 조문. 됐나요? 자, 다시 실발 한번 볼까요? 자, 원가법이란 것은 재조달 원가에 뭐해서 감가 수정하여 가액 구하는 것을 뭐라 그럽니까? 원가법이라고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임대료 적산법이라는 것은 기초가액에다가 기대율 곱해서 필요경비를 더한다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원가 방식에 따른 원가법에서는 그러면 뭘 하셔야 됩니까? 하게 되면은 재조달 원가가 뭔데, 감가 수정이 뭔데, 요것만 아시면 되죠. 재조달 원가가 뭔데, 감가 수정이 뭔데. 자, 요거는 10분 쉬고 본격적으로 할게요. 자, 조금 쉬겠습니다.